갈까? 그래서 전국제 얘기 이제 좀 해볼 건데. 네. 근데 우리 뭐 이렇게 국제 영화제들이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목표가 있는 거예요? 뭐 나중에 가고 싶은데. 칸 가야죠. 그치. 칸에 어떤 자격으로 초대를 받는 걸까요, 우리가? 그 중에. 우리 항공권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전주도 우리가 뭐 초대받아서 온 건 아니니까. 그건 그래. 칸은 뭔가 따뜻할 것 같고 따뜻할 때 좋다. 하나? 그죠? 그럴걸요? 시원하지 않죠? 몰라. 그냥 나. 그게 해변에 아무데나 들어 누워서 자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해변에서 녹음하는 근데 거. 정장은 챙겨야 돼요. 정장 왜요? 혹시 모르니까. 뭐 시상식을 진행한다거나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어떤 우리가 위장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건가요? 맞아. 오케이. 그리고 입밴 당할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전국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첫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소개를 준비해왔어요. 2000년에 시작된 전주국제영화제는 부산국제영화제랑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와 함께 대한민국 3대 영화제죠. 3대 영화제로 뭐라고 할까? 분류된다고 할까? 네. 근데 진짜 오래됐네요. 네, 벌써. 25년째라고 계속 붙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와, 근데 25년째 됐는데 그게 2000년밖에 안 된다는 것도 저는 좀 놀랍네요. 근데 이게 좀 신기한 거는 영화계의 주류가 아니라 독립 영화를 좀 소개하는 것에 중점을 둔 영화제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난해한 영화들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전주국제영화제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본 것도 좀 난해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미리 예매를 하고 했잖아요. 예매할 때부터 조금 느꼈어요. 왜냐면 부산국제영화제 때는 네. 저희가 약간 가장 큰 감독들의 맞아. 작품들이 되게 많았었고 맞아. 기대작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막 이렇게 여러 개 있었는데 전주국제영화제에 있는 거는 진짜 처음 보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진짜 복불복이구나. 왜냐면 영화 소개가 유명하지 않은 영화니까 그렇게 막 길게 나와 있지도 않잖아요. 맞아. 대략적인 시놉시스만 보고 우리가 이렇게 골라야 되는 거여가지고 뭐 아니면 도다라는 생각으로 왔죠. 그래서 이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뭔가 영화에 초점을 맞춘 것도 당연하지만 그거보다 그냥 축제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좀 방금 좀 찾아봤어요. 와가지고 급하게 찾으셨잖아요. 두 분 씻을 때 난 씻지도 않고. 근데 축제치고 조금 네. 소박하다고 해야 되나? 맞아. 약간 지역 축제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막 신기한 게 부국제 갔을 때는 어. 사람들이 그 부국제를 위해서 막 놀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이고 그랬었는데 맞아. 여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 사시는 분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막 참여하고 뭔가 이런 화합의 느낌이 나요. 화합 표현 좋았던 게 거리와 또 화합을 잘해놨어. 그러니까 막 여기가 뭐 이 구역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동네의 어떤 맞아. 신호등 옆에 이렇게 갑자기 막 그러니까 저게 있어. 공터를 잘 활용을 했어.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그게 신기해 맞아요. 진짜. 또 재밌는 거는 영화와는 별개로 기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제라고 해요. 왜요? 왜요? 전주가 또 먹부림 도시잖아요. 먹으러 오니까. 네. 그래서 일단 전주국제영화제 하면 다들 가가지고 맛집도 가고 그러고 싶어 하신대요. 근데 그것도 맞아. 그리고 약간 한식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최고일 것 같아. 우리 맞아. 먹은 데 이름 뭐였죠? 육회 비빔밥? 이름이었는데 수경 씨, 권수경 씨, 하수경이었어. 하수경. 하수경 전주 비빔밥인가? 뭐 광고인가요? 앞에도 말했어요. 자매 갈비전골. 아무튼 하수경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시내 21에서는 전주 영화제를 취재할 때마다 음식 이야기도 빠지지 않고 같이 실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본 영화 얘기 좀 해볼까요? 네. 본 영화는 렌탈 파파라는 영화인데요. 영어 제목이 갭파더더라고요. 갭파들. 근데 그거를 왜 렌탈 파파라고 했을까요? 그게 더 와닿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렌탈 파파? 그리고 거기에 서비스 이름 자체가 그거였잖아요. 렌탈 파파였어요. 맞아요. 요거 줄거리를 너무 짧게 나와 있어가지고 근데 어떤 분이 전진수라는 분이 리뷰를 단 게 있는데 벌써? 이게 근데 이거 아마 평론가신 것 같은데요. 이분의 리뷰가 어떤 전체 줄거리랑 너무 잘 맞아가지고 요거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겠다는 거네요. 맞아요. 근데 이거 목소리 좋은 사람이 읽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결혼식 하객 아르바이트가 있지만 일본의 렌탈 문화는 친구, 가족, 애인 등 우리보다 훨씬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다.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 딸의 애인이 상견례를 위해 집을 방문하고 엄마와 예비 사위는 딸 모르게 일종의 서프라이즈로 렌탈 파파인 나카무라를 고용해서 완전체 가정을 꾸미는 첫 장면으로부터 이 영화는 시작된다. 나카무라의 두 번째 고객은 미대생 리카로 학교 과제인 내 아버지의 얼굴의 모델로 그를 고용한다. 늘 그렇듯 처음에는 서먹하지만 두 사람은 점차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이로 발전한다. 그러다 나카무라는 리카 가족의 비극적인 상황을 알게 되고
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자신의 상황과 소속되는 렌탈파파 업체에서 일어나는 사건까지 겹치면서 리카와 서로의 상처를 나누게 된다. 날로 파편화되어가는 가족제도와 타인과의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대사회의 단면을 보여준 작품이다. 진짜 줄거리가 다 들어있지 않아요? 그쵸. 마칠까요? 여러분들 전체적인 감상이 좀 궁금해요. 저는 우선 네. 초반에 졸았어요. 초반에? 그 수주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어제 늦게 잤고 우리 되게 일찍 출발했잖아요. 오늘. 맞아요. 7시에 일어나서 강행군이었지, 강행군. 9시에 뭐였나? 9시 15분. 맞아. 아무튼 9시 15분에 이제 서울역에서 모여서 오다 보니까 피곤한 것도 있었고 쇼츠 중독도 있고. 제 생각엔 쇼츠 중독이 80%예요. 근데 저 쇼츠 네. 제가 기억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졸았고 네. 리카랑 이제 둘이 그 모델로 앉아 있는 자리에서 거기서부터 기억이 나요. 진짜로? 아니 많이 잤는데? 앞에 그래? 그 씬을 다 날렸어요, 앞에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그 딸이 화나서 나가잖아요. 거기까지만 기억나. 그 사이 뭐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때부터 잘 수가 있어요? 딸이 화나서 나는 게 상견례 딸? 그게 굉장히 시작하고 얼마 안 되는 시간인데 그 사이에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하는 게 저는 영화 내내 자다 깨다 반복했어요. 근데 나는 근데 다 기억나. 아니 이거 우리 체력 이슈야? 뭐예요 이거? 체력도 다음부터는 있죠. 오자마자 보자 그냥. 이렇게 좀 있다가 보지 말고. 그거 체력 이슈인가? 그것보다 영화의 어떤 톤 앤 매너가 되게 잔잔해가지고. 그 에디가 약간 좋아하는 그런 류는 아니긴 했어. 제가 좋아하는 류는 약간 부시고 시작하자마자 총 쏘고. 총 쏘고 아니면은 그냥 말로 웃기던가 뭐 그런 거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 첫 씬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카야는? 첫 씬 뭐였지? 첫 씬이 여기 줄거리 소개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어떤 가정이 있는데 아빠가 안 계신 이제 모녀만 사는 가정인데 이 딸이 이제 자기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려고 인사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이 딸의 엄마랑 예비 사위 남자친구가 둘이서 짜고 렌탈파파의 아빠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딸만 오히려 몰랐던 맞아. 상황. 맞아.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이제 좀 긴 씬이 하나 있는데 이게 굉장히 뭔가 압축적으로 저는 이 영화의 내가 그걸 못 봤네. 주제를 담고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거 못 보셨어요? 애들 봤어요? 저는 근데 다 기억나는데 나는 그 장면에서 조금 웃겼던 포인트는 이게 딸이 처음에 그 렌탈파파를 보고 나서 되게 황당하잖아요. 그치. 저는 근데 그거 떠나서 화나지. 그 쇼츠 알아요? 또 쇼츠 얘기를 또. 그게 어떤 딸이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근데 생판 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빠 빼고 엄마랑 동생이랑 막 언니랑 모두가 이 사람을 딸로 진짜 반갑게 맞이해. 오랜만이야. 지난번에 했던 일은 어떻게 됐어? 근데 아빠는 생판 모르는 남이잖아요. 아빠는 어떻게 해? 아빠는 처음에는 무슨 일이야? 누구세요? 이러다가 다들 딸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딸아. 소외되기 싫었네 아빠가.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잠깐 정신이 나갔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걸 티 안 내려고. 맞아. 그게 생각이 났고 재밌었던 포인트 하나는 딸이 정말 황당하잖아요. 아빠가 이제 다들 아빠라고 부르니까. 그래가지고 아빠 하면 말해보세요 이랬는데 아빠 갑자기 미안하다 딸아. 이거 기억나세요? 이 장면? 근데 거기는 이제 서사가 앞에 좀 있어요. 이게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 딸은 사실 딸은 아빠가 어렸을 때 엄청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빠의 부재가 엄청 길었고 그 안에 이제 자기의 어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빠는 왜 날 두고 먼저 죽었지? 라는 거를 깊은 곳에는 그걸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치. 크면서 점점 그런 걸 묻어두고 절대 이제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결혼도 자기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엄마한테 이제 소개하려고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준비를 했는데 이 자리에 갑자기 나랑 상의 없이 렌탈 아빠라는 사람이 와 앉아 있으니까 거기서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여태까지 노력해온 거가 약간 부정당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나는 진지하고 진짜 이렇게 내 인생을 살았는데 엄마랑 남자친구는 서프라이즈야 이러면서 맞아. 아빠를 데려왔어 이러니까 열받지. 그러니까 저는 좀 공감이 갔어요. 저는 그 서사까지는 진짜 공감 갔고 그래서
딸이 이렇게 했대잖아요. 아버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자기 남편은 막 건강 검사도 다 하고 그랬잖아요. 저는 거기까지 너무 좋았고 근데 그 다음 서사가 막 딸이 그렇게 울분을 토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렌탈 파파가 갑자기 자기가 아버지의 빙의한 것처럼 갑자기 따라 이러면서 하는 게 조금 약간 앵스러웠어요. 그럼 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거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때 온 렌탈파파가 이제 이 영화의 주인공인 나카무라 상이잖아요. 네. 근데 이 나카무라 상이 약간 이 일을 하면서 중요시하는 거는 너무 깊게 관여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된다. 라는 그거는 자기를 위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어떤 한 역할에 너무 몰입을 하면 일상생활이 힘들고 그치. 맞아. 여러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럼 감정 소비가 너무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는 딱 그 순간에만큼은 자기가 그걸 망각하고 거기에 엄청 이입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어린 딸을 잃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반대로 그러니까 이 딸이 왜 나를 먼저 두고 갔어라고 하지만 자기는 내가 왜 그 딸을 못 지켰지라는 거에 엄청 이입을 했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왜 걔를 먼저 보냈지라는 그게 딱 건드려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딸이 마치 자기를 약간 채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이제 그 마음에 뭔가 그게 다 허물어지면서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이제 미안하다 이러면서 그러다 왜냐면 그렇게 해서 좀 몰입을 하다가 또 어느 순간 확 깨가지고 맞아. 죄송하다 스미마생 하거든요. 스미마생 하시죠. 그 잠깐 동안 엄청 자기도 그거를 감정에 그걸 왔다 갔다 한 거야. 내가 자는 사이에 이런. 근데 기억이 이철 씬이 굉장히 중요한 씬이었다고요.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지. 아니 그러고 보니까 부국제에서도 자지 않았어요? 맞아요. 뭐 택시기사 죽은 거 모르지 않았어요? 그때? 맞아요. 성수범이네. 그때는 그 영화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잔잔하지 않았는데. 맞아. 첫 씬이 굉장히 중요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건 것 같아요. 첫 씬에 공감을 하면 그 채로 그 감정선으로 쭉 가는 것 같고 첫 씬에 약간 이게 설득이 안 되면 이 영화는 전혀 그냥 저게 뭐지라는 느낌으로 볼 수밖에 없어. 그리고 또 문화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 이 전진수님의 리뷰에서 보면은 렌탈파파라는 그게 일본에서는 되게 뭐 좀 상용화 돼 있는 그런 건가 봐요. 약간 저는 그런 것만 생각나거든요. 렌탈하면 뭐 남자친구 대신 남자친구 이렇게 해주거나 여자친구 해주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나아간 거네요. 우리는 해봤자 하게. 결혼식 뭐 하객 알바 이런 건데 여기는 아예 가족을 진짜 그렇게 대신 해주나 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만나는 분이 그게 미대생이죠? 맞아요. 리카. 네. 예쁘시더라고요. 아니 그분이 방문하셨다면서요 영화 끝나고. 아니 저는 너무 어이없는 게 저희가 이제 관객과의 대화가 있다는 것까지는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 듣지 않기로 하고 이제 먼저 나가는데 저는 딱 나가는 순간 너무 저기 작고 예쁜 사람은 모를 수가 뭐지? 없어. 작고 예쁜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배우구나 하고 이제 보고 갔는데 에디는 어떻게 그렇게 지었어요? 난 경주만 스타일이야. 그런가 봐. 난 진짜 주변을 잘 안 봐요. 근데 맥스는 주변을 또 기가 막히게 보잖아요. 오늘 또 우리 평론가 만났다면서요? 근데 그분 성함을 지금 아직 못 찾아봤어요. 아무튼 뭐 그 서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은?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약간 두 가지 결이었던 것 같은 게 하나는 이 어떤 렌탈 파파라는 이 서비스와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마음 뭐 이런 거를 약간 담는 주제가 크게 하나 있고 사실 그 안에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제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그러니까 등장하는 모두가 대부분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거나 아니면은 이 남자 주인공 나카무라 상도 어쨌든 아이를 잃고 남겨진 거잖아요. 그리고 리카도 이 뭐 스포지만 얘기 그냥 하자면 아빠가 이제 큰 범죄를 연쇄 살인 그런 연쇄 살인자의 딸인 거니까 그런 아빠한테 버림받고 엄마한테도 버림받고 혼자 남겨진 애고 그냥 모든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냥 그렇게 좀 남겨진 사람들이에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나카무라 상의 그 동료도 자살하고 결국 그 부인도 남겨지게 되고 혼자.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나카무라 상의 아내조차 솔직히 방치예요. 방치고 저는 남겨졌던 생각이 들어서 그 어떤 자의는 아니지만 타의로 남겨진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버티고 이제 살아가는가?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리카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살인자잖아요. 네. 15명을 죽인 네. 살인자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그 렌탈 파파라는 것 자체를 얘기한다는 게 어떤 좀 사회적인 메시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이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니까 네네. 그 얘기도 하면서 약간 여기저기서 그런 작은 사회 문제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일본 맞아요. 영화의 네. 약간 특성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일본 영화의 특성 중 하나가 사회 문제 중에서 유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고레다 감독님도 그렇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사 가족이잖아요. 뭔가 그만큼 뭔가 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많이 약간 불안전하다 이런 느낌일까요? 지금 현재? 그 지금 일본 사회에서는 애 낳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도 막 하잖아요. 주인공이 얘기하다가 아내가 이제 우리 아이는 일찍 떠났지만 나는 새 아이를 갖고 싶어라고 하니까 갑자기 변명으로서 한다는 게 일본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솔직히 좀 공감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라고 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갑자기 드는 게 원래는 그 가족이 줄 수 있었던 어떤 채워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것들이 점점 이제 1인 가족들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뭔가 가족이 좀 더 해체되고 우리가 충족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외부에서 찾아서 충족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요즘 막 고립의 시대라는 말도 쓰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자기가 그거를 찾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외로움이나 어떤 나의 어떤 상황들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가족에서도 찾지를 못하니까 이거를 돈을 주고 고용해서 어떤 자신의 외로움이나 고립된 상황들을 좀 채워준다는 느낌을 또 저는 받기는 받았었어요. 그리고 리카가 명확하게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었죠. 뭐 드라이브스루도 같이 처음 하고 맞아. 또 뭐 했죠? 바다도 같이 가고. 아 바다. 바다 근데 좀 나중 얘기 아니야? 맞아요. 초반에도 갔다 왔어요. 드라이브 가면서. 근데 저는 약간 그 뭐랄까 그 둘이 나누는 대화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좀 달라지는 게 되게 좋았는데 사실 처음에는 리카가 이제 그런 신분 처지라는 거, 그러니까 살인자의 딸로서 그렇게 힘든 생활을 이어 나가고 있다라는 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좀 감춰져 있잖아요. 한참 뒤에 나오죠. 근데 이제 그 감춰져 있을 때 그 리카가 어쨌든 대생 모델로서 고용을 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서 둘이 막 얘기를 나누는데 막 일상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 나눠요. 너는 계란 먹을 때 계란 후라이를 하면 어떻게 먹어? 그래서 밥 위에 얹어서 먹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대화가 묘하게 안 맞아. 그러니까 그 나카무라 상은 간장을 얹어서 이렇게 먹는 거야 했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걸 못 알아듣는 이유가 애가 집에서 밥을 해먹질 않고 먹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집에서 그렇게 만들어주고 이런 음식을 그렇게 거의 먹지 않는다. 왜냐면 영화상에서도 애가 먹는 게 다 사 먹는 음식이고 맞아요. 해먹질 않잖아요. 맞아. 김밥 먹고. 삼다수도. 그 와중에 또 K푸드. 맞아. 그래서 저는 그때 살짝 얘가 집에 뭔가 심상치 않다 집이 그런 걸 좀 느꼈는데 그러다가 점점 이제 가면 갈수록 둘이 더 약간의 그런 친밀한 얘기 하게 되고 친밀한 얘기 하다가 반말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오사카 출신이라는 공통점 찾고 나서부터 또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저는 그 나카무라 상이 아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새 아이를 이제 낳고 싶다라고 했을 때 선뜻 그러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마음이 닫혀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오히려 리카한테는 엄청 열려서 저는 그 마지막 씬을 보고 느낀 거는 이제 내가 딸로 맞아 나도 쟤를 키워야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맞아요. 거의. 그래서 이게 오히려 뭔가 이 영화의 결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고 이런 거는 다 문제야라고 약간 끝내기보다는 이런 식의 진짜 어떤 유사 가족,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이어져 보지 못했던 이런 형태를 뭔가 따뜻하게 약간 마무리 포장해주는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쨌든 유사 가족이라고 하면 그 그냥 울타리 밖에 두고 그 가족의 형태를 이어나가고 있었으면 이거는 그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 느낌도 들었고 그리고 뭐랄까 그런 뭐 입양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애를 입양하진 않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새로운 형태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명확하게
부녀 관계긴 하지만 그 음. 딸이 굉장히 성장한 거의 성인이잖아요 이제. 그런 건 좀 신기했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 내내 어떤 사람한테 제일 이입해서 봤냐 하면 1순위는 그 첫 씬에 나왔던 상견례. 딸이고 어. 굉장히 짧게 나왔는데 임팩트가 엄청 컸어요 저한테.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나카무라의 아내. 아내한테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왜냐면 그 둘이 항상 같이 저녁을 먹고 일어나서 뭐 낮에도 브런치 같이 밥을 먹는데 진짜 숨 막혀요. 맞아. 안 하죠. 맞아. 진짜 말이 없고 대화가 없고 사는 게 아니야. 그 아내가 얼마나 진짜 속이 뒤집어졌을까. 난 그게 너무 공감이 됐어. 근데 그러고 보면은 그 나카무라는 밖에서는 렌탈파파의 역할을 막 성심성의껏 사람들의 그 외로움을 치료해주면서 정작 이제 들어와서는 또 자기 아내를 되게 소홀히 하는 듯한 느낌도 그쵸. 드네요. 그러니까 정작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내면을 오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닫아뒀다고 생각해요. 그 사건 이후로 그냥 이렇게 닫아둔 거야.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거나 뭘 할 수가 없이. 그래서 어떤 자기 내면과 관련된 일들에는 다 그냥 차단하고 바깥에 그냥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들에만 그렇게 잘해줬던 것 같아요. 그럼 아내가 우리 나 아이 갖고 싶어, 아이를 갖자라고 얘기한 것도 어떤 그 가족의 다시 그 화합, 결합, 약간 이런 노력일 수도 있겠네요. 엄청 노력이죠. 그 가정 자체를 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 동생이라도 나와서 다시 가족을 갖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명확하게 나는. 그러니까 지금은 가족이 아니라고 느끼니까. 맞아요. 아내분이 마지막 큰 수를 둔 거죠. 그렇죠. 그게 너무 웃겨서 나는 그 막 술 드시고 그런데 같이 좀 술을 먹이려고 하니까 술 안 먹는다. 막 다 이러고. 거절하면서. 근데 그 술 안 먹는 거에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술로 인한 사고지 않았을까? 아이가 그렇게 된 게? 맨체스터 바이 더 시 봤어요? 네. 안 봤어요. 그거 영화 보면 남자 주인공이 이제 자기 때문에 아이가 죽어요. 그러니까 집에 불이 나는데 그게 술 먹고 이제 사고 쳐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뭐 그런 케이스일 수 있겠네요. 근데 그 동료들이랑 먹지 않나? 그러니까 동료들이랑 거기는 먹어요. 또 먹어. 저는 근데 그 장면이 의아했거든요. 왜 저렇게 이 장면을 이렇게 집중했을까 이랬는데 그 다음 장면에서 아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관계 안 한 지 얼마 된지 아냐. 그러면서 저게 노력이었구나. 술도 좀 먹이려는 노력. 막 립스틱도 되게 진하게 바르시고 나오셨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 아기 갖고 싶다고 한 이후로 이제 화장을 하고 나오죠. 아내가. 맞아. 그러니까 이게 주인공인데 제일 정이 안 가네. 나카무라 상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인데. 근데 저는 그 사람의 상처도 진짜 크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자기 삶이 거기서 멈춘 것 같다고 하잖아요. 그 아이가 맞아. 떠난 이후로. 아니 스토너 같은 느낌도 드네요. 견디는 사람 스토너. 그러네요. 그 얘기 해볼까요? 그 화실을 같이 쓰는 친구 리카. 리카 친구. 저는 리카 친구가 굉장한 ENFP의 어떤 되게 활달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도 되게 큰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걔는 뭐였는데요? 뭐 나와요? 서사가 나와요? 아빠 얼굴 그리러 데려오잖아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그게 다죠? 제일 맞네. 아니 이럴 거면 그게 나죠? 아니 나는 뭐 내가 그게 못 보면 다였지만 뭐가 그 안에 이제 그 가족만의 깊은 서사가 그렇겠지. 또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종종 친구랑 차를 마시면서 뭐 그림을 그려 막 이러면서 그것도 되게 좀 몰입되더라고요. 감정이. 근데 이제 아빠가 그러잖아. 아빠란 소리를 얼마 만에 들어본지 모르겠다. 왜냐면 들어올 때부터 아빠가 굉장히 어정쩡하고 어정쩡해. 굉장히 맞아. 어색해 보여. 맞아. 그분은 진짜 아빠죠?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뭔가 그 안에 그래? 나 렌탈파파인 줄 알았는데 난 당연히? 지금 그게 헷갈렸었어. 진짜 난 진짜 아빠라 생각했어. 언제 들어봤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딸이 6학년 이후잖아요. 이랬잖아요. 나는 그게 각자의 그 자기의 사연. 늘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럴 수도 있네요. 저는 그 동료가 죽잖아요. 자살하잖아요. 나카무라 상의 동료. 그거는 무슨 장치인지 모르겠어. 그 자살이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왜 그랬을까요? 그냥 그런 거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진짜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인 것 같은데 그분이 제일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선을 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렌탈파파에서 일하는 직원들한테 선 넘지 말고
마음 너무 많이 쓰지 마라. 선을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그게 자기가 그런 거야. 항상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자살했다는 거는 자기가 그거에 굉장히 선을 넘었다 것 같아요. 감정 제어가 안 됐다. 근데 그거를 아내한테도 말도 못했고 나카무라 상한테도 말도 못했고 그래서 그 나카무라 상도 괴로워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평소에 하는 말을 유심히 들어야 돼. 맞아.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될 거야? 네. 제일 불행하신가요 지금 혹시? 그러니까 자주 하는 말이 그 사람의 결핍을 나타내긴 해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력. 그 사람이 어떤 행복을 노력. 찾으려는 노력. 노력.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래도 그러니까 다 이야기 듣고 나니까 좀 서사가 이해가 되고 그러긴 하거든요. 네. 그들의 감정선이라던가. 네. 근데 그래도 씬이 너무 길어. 그래서 졸린 것 같아. 그러니까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얼굴은 못 뵀는데 아저씨인데 네. 그러니까 막 뭐 꺼내서 쓰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기자 같아. 기자인데 이 아저씨도 코 골면서 잤었고 내 옆에 여자분도 그분은 그냥 관객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자면 그게 있잖아요. 머리 이렇게 슬 떨어지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계속 들려. 그러니까 나만 잔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오죽사를 우리가 하면서 영화들을 많이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예전에 제가 이런 말 했던 것 같아요. 영화는 스토리가 다 아니야. 연출이 뭐 중요해라고 했는데 점점 연출이 중요성을 점점 이제 느끼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변명은 아니지만 네. 뭐 작가예요? 명백히 의도했겠죠. 그러니까 저는 왜 자꾸 의도한 것 같았냐면은 네. 중간에 사운드가 전혀 없는 것 같은 부분도 몇 번 있었어요. 되게 맞아. 많았어. 그런 걸 보면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작정을 한 것 같아 그냥. 이건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게 문제지만 이유는 그게, 있었겠지. 그 주인공이나 그러니까 저는 스토너 읽을 때도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그냥 그런 연출들로 그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 권태 이런 걸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많이 피곤한 상태였으니까 좀 졸릴 수 있었다. 신기한 건 그건 있었어요. 이게 같은 자리에서 찍은 장면인데 그냥 컷을 넘기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 원래 컷을 넘기려면 다른 앵글에서 맞아. 넘기던가 해야 되는데 근데 바로 끊어버리더라고. 그냥 넘기더라고. 그 장면이죠. 대생 모델로 맞아요. 앉혀놓고 그때부터 나왔어. 대화할 때 그 리카가 대답하는 장면인데 보통은 한 번씩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리카 했다가 나카무라 했다가. 근데 계속 리카인데 이 사이를 이렇게 끊어서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독특한 게 또 하나 있었던 게 그 둘이 좀 친해져가지고 둘이 바닷가에 갔다가 식당에 가서 사진을 되게 서툴게 찍어줘요. 근데 그 사진 찍은 거를 갑자기 이 영화 장면이 나오다가 그 사진만 이렇게 딱 블랙 양옆에 블랙 띄워놓고 사진만 몇 장을 보여주더라고요. 유튜브처럼. 그래서 오 이건 뭐지? 난 처음에 그 컷을 그냥 넘길 때는 지금 내가 졸려가지고 깜빡. 그래서 그때 정신 차리고 봤는데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자리에 이동이 없으니까 사실 놓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굉장히 많이 반복했고 그리고 티나게 일부러. 왜 그러는 거야? 그냥 신선한 시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고 난 그 사진 씬은 좀 재밌었어. 진짜 누가 봐도 약간 딸이 찍은 거랑 아빠가 찍은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사진만 봤는데. 딸도 사진을 못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리카도. 난 그게 너무 웃겼어. 제가 사진 잘 찍어드렸잖아요. 오늘요? 네. 아직 못 봤는데. 길게. 저를 20등 신으로 만들어놨어요. 제가 전문이거든요. 난 내가 공룡인 줄 알았어. 근데 에드가 그걸 잘하는 게 가족분들이랑 다 그렇게 찍는데. 그 약간 어떤 가정의 그런 거군요. 컨셉 같은 네, 거. 컨셉 같은 거예요. 다리 길이를 항상 늘려줘야 된다. 결핍을 보여주는 건가요? 저는 거기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우리 가족한테 지금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또 개봉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안 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요. 왓챠나 뭐 이런 플랫폼에 들어올 수는 있잖아요. 왓챠에는 들어올 수 근데 있겠네요. 저는 그 첫 씬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 전체를 다 안 보시더라도 그 앞에 왜냐면 그 앞에 씬에서 그러니까 첫 씬인데 제일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그러니까 거기서 설득하고 가는 거구나. 거기서 약간 제 옆에 분 눈물을 흘렸어요. 그럴 수 있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근데 어떻게 옆에까지 알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옆 사람은 되게 이렇게 하고
밟고 몸을 어. 그 앞에 분은 약간 이렇게 하고 봐가지고 어. 시야에 약간 걸렸어요. 부스럭거리면 걸리잖아요. 그치. 이렇게 눈물을 약간 훔치시더라고. 어. 아무튼 그래서 첫 씬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나는 그 부국제에서 우리 본 거 마거리트의 정리. 그건 진짜 왜 안 들어올까요? 그러니까 아쉽네. 들어올 법한데. 근데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제가 재작년에 봤던 영화 중에 6호의 평영추라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었거든요. 했어요. 우리 방송 초반에 어. 이제 얘기했었는데 부국제 갔다 왔는데 오랜만에 그렇게 사람 꽉 찬 극장에서 봐서 숨 막혔고 나가고 싶었다라고 했던 게 그 영화거든요. 근데 1년 반 정도 됐구나. 근데 이제야 들어오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마그리트 정리도 가능성 있지 않을까. 아직은 기다려 볼 만하지 않을까. 오면 봐야겠어요. 그래서 저는 네. 나름 뭐 만족스러웠습니다. 왜냐면 너무 실험적인 영화들일까봐 걱정을 좀 했거든요. 저도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정보 없이 와가지고 근데 뭐 그 정도는 아니었고 서서도 따라갈만 했고 무엇보다 그 주연 배우인 우리 리카 상이 너무 예뻤고 리카 상 보는 맛에만 해도 저는 좋았어요. 그것도 그래. 근데 그분이 그 자동차 씬 있잖아요. 그 드라이브 스루 가면서 막 서로 같이 티키타카하면서 얘기하는 처음 마음 열 때. 너무 사랑스럽지 맞아.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인 것 같아. 맞아. 왜 두 분만 보고 저기 에디 저기 주인공 보세요. 난 당연히 알 거라고 그래 생각했지. 모를 수가 없었어. 바로 옆이었잖아. 그리고 난 옆에. GV 한다고 할 때부터 저 배우는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저 근데 다른 얘기인데 GV를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래서 다음에 그러니까 에디가 그 얘기 하더라고. 좋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부국제 때 아예 그냥 GV 있는 걸 그리고 그 잡아요. 전날에 좀 많이 주무시고 오세요. 그래야지. 체력일 수 있으니까. 맞아. 알겠습니다. 네. 쇼츠 보지 마시고 밤에. 근데 우리 그럼 뭐 부국제도 당연히 가는 거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가는 거고 저는 이제 그거예요. 제가 부국제는 가을이 시작이니까 그때부터 여행 간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가 전국제는 봄이 끝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여행 마지막이야. 이거랑 부국제 사이는 없어. 그렇지. 더워. 이제 오늘도 못갈 아침엔 것 같아. 더워. 아침엔 더웠어. 좋은 생각이야. 근데 우리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었는데 그래도 얘기 시작하니까 50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명이 재밌게 봐서 다행이네요. 저는 그리고 이게 참 영화라는 게 네. 영화를 보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타이밍도 그렇고 뭔가 그런 뭐랄까 사람마다의 그런 입장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그렇지. 저는 이제 그 첫 씬의 어떤 그 여자 주인공이라든지 리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이렇게 공감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저도 이제 아빠가 안 계시는 상황에 이제 처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그쵸. 몰입하게 되는 그럴 게 수 있을 것 있었어요.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도 저랑 약간 비슷한 그런 걸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 영화도 굉장히 보실 것 같거든요. 약간 힐링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참 영화라는 게 모두를 만족시키지 않아도 그냥 어떤 사람은 좋은 영화로 기억이 되면 뭐 된 거 아닌가? 그렇죠. 맞아요. 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들어오면 여러분들 꼭 한 번씩 봐주시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우리 또 다른 것도 오늘 녹음해야 되니까. 그쵸? 일단은 네. 이 정도로 하고 네. 더 하실 말씀 마무리로 저희 그래요? 그거 해야죠. 별점 줘야죠. 별점 줄까? 좋아요. 별점. 네. 저는 3.0. 오 높은데. 저는 웬만하면 3.0. 거기서 별로면 2점으로 내려가고 좋으면 3.5. 너무 좋으면 이제 그 이상으로 가거든요. 웬만한 영화 했다. 저는 2.5였는데 네. 그래도 그 앞에 이야기 듣고 이러고 나서 보니까 3.0. 설득됐네. 그러니까 왜 그 중요한 시기에 자가지고. 진짜요? 저는 2.5점이요. 개울바다. 감정적으로 너무 공감했고 그런 거 다 좋았지만 냉정하게 별점이라고 하면 저는 2.5점 드리겠습니다. 진짜 열받아. 죄송한데요. 맨날 제가 맥스한테만 이런 얘기 하는데 혹시 못해세요? 못해세요? 저는 저만의 기준이 확고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에게만 특혜를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된다고 생각하는 거네. 특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네. 들으시는 분들 그럼 다시 한번 감안하셔가지고 보실지 마실지 좀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